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제 새해 소원으로 역시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재용 MC는요? 저는 그냥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우리나라도 저희 집도 우리 행복한 아침도 별일 없이 꾸준히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025년 첫 연예계 이슈 뱀띠 스타들의 소식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의 엄마가 된 정주리 씨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나 봅니다. 김종민 씨 소식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예, 첫 번째 모닝픽 LCC 항공사 포비아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그 LCC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영문 약자인데요. 로우코스트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문 약자를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저비용 항공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형 항공사보다 굉장히 비용이 싸잖아요. 그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른바 LCC 포비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예약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항공권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참사 하루 만에 항공권 예약이 6만 7천 건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예약 취소도 3만 4천 건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20, 30명 단위로 모이면 가격이 싸지는 여행 상품의 경우에 비행편이 LCC라는 이유로 기존 예약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여기에 여행 목적이 아닌 업무상 LCC를 이용하던 이용객들도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비용 항공사는 그 LCC 항공사 포비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국내 LCC 항공사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 뭐 이런 항공사들이 있는데요. LCC 포비아 차단을 위해서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참사 직후에 사고 기종, 이 B737-800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잉 기종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을 했고요.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라 이런 지시도 회사 차원에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습니다.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모닝픽, 적자 지방공항입니다. 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이 지방 공항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공항의 운영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요. 네, 아무래도 무안공항에 시설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는 국제 공항을 포함해서 공항이 15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 4곳을 제외한 11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무안을 포함해 10곳은 적자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23만 명대에 그치면서 25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 공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흑자공항의 이익을 적자 공항에 메우는데, 공항에 적자를 메우는데 쓰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체 공항이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이 확정됐거나 협의 중인 공항이 총 8개고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이 또 10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18개 공항이 건설 대기 중이거나 또 건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가덕도나 대구, 경북, 제주 2공항 사업비만 따져도 지금 30조 원이 넘거든요.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공항 사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국토가 이렇게 넓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공항을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게 그건 너무 지나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항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일단 공항이 건설이 되면요. 지자체가 공항 운영비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공항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은 기대 수명 단축입니다. 이거 단축이요? 새해 첫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기대 수명 한 몇 살 정도라고? 저는 한 90 정도? 오. 요즘에는 보시는데요. 80 몇 세에 부고 날아오면 좀 일찍 가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100세 시대 이런 말이 워낙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 90 정도는 가야. 90 정도. 저도 그 네. 정도를 생각하는데. 두 분은 조금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네. 하죠. 네. 근데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의학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담배 한 개 피만 피워도 남자는 기대 수명이 17분, 여자는 22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00년에는 11분이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추정치를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적으로 담배 한 개 딱 피우면 20분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수명 단축이 훨씬 크네요. 네.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 그냥 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2025년에는 금연 공약을 꼭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요. 그러면 끊으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끊으십시오. 네. 그러면은 얼마간이라도 기대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담배 10개 피를 피우는 사람이 오늘부터 1월 8일까지 금연을 하면 기대 수명이 하루가 늘어나고요. 2월 5일까지 금연하면 일주일, 그리고 8월 5일까지 금연하면 한 달, 연말까지 1년 동안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50일의 보너스의 삶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해 있는데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와닿더라고요. 생애 마지막 몇 년 더 일찍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흡연이 중년의 건강한 몇 년을 갉아먹게 된다. 그러니까 60세 흡연자의 건강 상태는 70세 비흡연자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려면 금연을 오늘부터라도 실천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그 부분일 텐데 아마 새해 다짐으로 금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꼭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2025년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어떤 게 있을까 미리 숙지해 놓으면 참 사는 데 도움이 되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에 담긴 대표 정책을 제가 키워드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건 결혼 혹은 뭐 출산 후 혜택이 좀 강화된다면서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출생 대응 강화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또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소득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합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기준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또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되고요. 육아휴직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 또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된다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지역 부동산 시장 살리기인데요. 최근에 지역에서는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네. 서울은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이 분양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액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내년까지 새롭게 취득을 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게 해주고요. 또 1주택자가 올해 12월까지 지방에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준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올해는 이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새해니까 이거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번째 키워드가 국가 건강검진 항목 확대입니다. 이 56세인 경우에 C형 간염 검사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40, 50대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잖아요. 간암에 C형 간염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검사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골다공증 검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54세, 66세 여성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20% 추가 지원을 해주고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 정액,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모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해보죠.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도 수요일 아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홍종선 기자 그리고 최정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에 행복한 아침에서 인사드립니다.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도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 전해줄 분이죠. 은영 씨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1월 1일에도 아주 따끈따끈한 연예계 소식 모아봤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2024년을 정리해봤다면 네. 이제 202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기대되는 연예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박찬욱, 봉준호의 귀환. 이게 저에게는 기대되는 2025년 연예계 뉴스입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이라는 여기에 심지어 로버트 패틴슨이 나옵니다. 트와일라이트에 그 함께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합작한 그 영화가 상반기에 개봉이 되고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맛이 진한 영화가 나오는데 주연이 무려 손예진, 이병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유난히 이혼 소식을 또 많이 전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타들의 이혼 소식 대신 결혼 그리고 출산 소식을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은영 씨가 준비한 연예계 소식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2025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준비된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언제 들어도 아주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예계 기부 소식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희 첫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선한 영향력인데요. 누가 선한 영향력을 펼쳤느냐? 바로 아이유 씨, 그리고 유재석 씨, 박진영 씨, 박나래 씨 등 잇따라 선행을 나서면서 아주 따뜻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이유 씨는 정말 그 기부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연예계 뭐 대표 기부천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기부 100억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로 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을 맞아 이 주변을 돌아보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명인 이 아이유 그리고 자신의 팬클럽명인 유에나를 합쳐서 이 아이유에나라는 이름으로 이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정말 곳곳에 이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 성금으로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기부를 했는데요. 2022년부터 아이유 씨가 양평군에 보낸 기탁금이 지금까지 1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 한우 가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또 2024년 12월 이번 한 달만 알려진 기부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한 달만 기부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면 그러면 누적 금액은 수십억 되겠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이 아이유 씨가 데뷔 이래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금액만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대단히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해왔다는 건데 2019년에 포브스지가 아시아의 기부 영웅 30인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아이유 씨가 최연소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유 씨는 왜 그런 기부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감동인데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래서 아이유, 유에나 합해서 아이유에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 씨의 그 기부 동기를 들으니까 그 따뜻한 마음과 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부 동기가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평군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해서 또 꾸준히 기부를 하는 이 아이유 씨. 굉장히 자신의 어렸을 적 이 기억 때문에 이렇게 사회의 각계각층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가난으로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경험이 그녀를 이렇게 기부 퀸으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과거 어머니의 이 잘못된 빚 보증으로 인해서 집에 소위 말하는 이 빨간 딱지가 막 붙었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할머니와 동생 그리고 사촌 언니와 함께 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이 단칸방에요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추운 집에서 먹을 것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당시에 내가 손으로 하도 많이 때려잡아가지고 이제는 나 그냥 뭐 책 이런 거 말고 맨손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런 우픈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따뜻한 선행에 나선 스타들 하면 또 유재석 씨도 뺄 수가 없죠. 유재석 씨 특히 연탄 기부 많이 하는데 지난 12월에도 또 이 연탄 기부 5천만 원 이게 이제 금액으로 하니까 5천만 원인데 장수로 하면은 5만 5천 장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한 게 바로 연말에 한 게 12번째 연탄 기부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기부를 해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오는 3월까지 사실 이 추우신 분들도 추운 이 어르신들은 3월까지 춥거든요.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 또 서대문구 홍제동, 강남구 이제 개포동에 보면은 이 고지대나 달동네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시는 275가구의 어르신들께 이 연탄이 사랑의 나눔으로 배달이 될 예정인데요. 이 유재석 씨가 그럼 12년 동안 해온 이 연탄 장수를 합해보면
얼마냐 이걸 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탄이 무려 101만 6,843장. 이렇게 가구로 치면은 6,782가구에 12년 동안 배달이 되었는데 대략 뭐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0장에 달하는 이 가구 한 가구당 200장씩을 이렇게 계속 해왔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또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부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 뭐 딸바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언제 그럼 기부천사가 된 거예요? 아, 네. 박진영 씨는요, 최근에 이 소아청소년 치료비를 위해서 무려 1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2년부터 매해 10억 원씩 지금까지 3년 동안 총 30억 원을 기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박진영 씨가 소아청소년 치료비로 30억 원을 기부한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면 사실 진짜 어른이 되잖아요. 박진영 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박진영 씨한테 두 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게 된 다른 이제 자녀를 둔 부모를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아 환우를 위한 기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박진영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이 소아 환우들을 더욱더 잘 치료해 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꾸준한 기부를 또 약속하는 모습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또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박나래 씨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기부금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스타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요, SNS에 일단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전했고요. 추모글을 올리면서 희생자들을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죠. 이번 참사를 애도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에 힘써달라라고 하면서 기부금을 전달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가 직접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박나래 씨가 지자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 관련 내용은 이제 박나래 씨 소속사가 밝혔어요. 이 박나래 씨가 직접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기부하고 싶다고 이제 금액을 전했는데 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박나래 씨의 뜻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액수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저도 어제 연락을 해봤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밝고 해피 에너지 막 이런 게 넘치는 친구인데 뭔가 이 애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침잠돼 있는 그런 인상을 저도 이제 받았는데요. 이 선행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유족분들의 그 깊은 슬픈 그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다. 또 이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곁에 함께 있는 거 마음을 표하는 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누리꾼들이 마음을 전하고 있네요. 네. 박나래 씨가 이번 참사에 제일 먼저 기부한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박나래 씨의 기부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목포의 딸, 목포의 대통령으로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목포하면 떠오르는 스타인데요. 이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을 받자 무안군에서 이 박나래 씨의 수상을 축하하는 정말 수많은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고향에서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서 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안의 딸 박나래 씨 이외에도 또 임시완 씨, 또 홍현희 제이슨 부부, 가수 딘딘 이런 분들도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참사에 따른 어떤 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어떤 금전적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예계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다익선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출산율에 기여한 그런 스타들이 많은데요. 지난해 12월 29일 또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아주 확고한 다둥이 엄마 이렇게 대열에 합류한 스타입니다. 이 스타가 누군지 이 스타에 관련된 추억의 만화 주제곡 들으면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구나. 바로 알겠어요. 저도요. 네. 바로 알겠죠? 알겠어요? 네, 지금 나오죠, 제목이. 네. 우리 같은 세대야? 독수리 오영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역시 세대를 숨길 수가 없는데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왜 독수리 오형제냐? 10년 동안이나요. 무려 5명의 아들을 낳아서 독수리 오형제의 엄마가 된 정주리 씨의 소식입니다. 야, 결혼 10년 동안 아들을 5을 낳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은 한 명 낳기도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명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5년입니다. 1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한 정주리 씨는요. 2017년 일단 그 해에 2015년도에 장남을 출산을 했고 2017년도에 차남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남을 출산을 했고요. 2022년도에 4남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막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2024년 12월 29일에 드디어 5남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 진정한 독수리 오형제의 엄마가 됐다라고 정말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 오형제의 엄마가 된 정주리 씨, 이 출산 정보가 담긴 팔찌를 공개를 하면서 정말 막내 담당인 또또가 태어났다. 저도 또또도 건강하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잘 키워보겠다. 아직도 안 믿기는데 제가 오형제의 엄마라니 너무나도 정말 소 스페셜하다라는 이 감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정주리 씨 가족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 독수리 오형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형제 엄마가 된 걸 딱 알았을 때 가족들은 좀 어땠을까요? 5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친정어머니는 아이고 투야 이제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또 굉장히 아버님 정주리 씨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럼 시댁 쪽에서 시어머니는 어떠셨냐? 뭐 5째가 생겼다고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개그맨인 정주리 씨가 재치 있게 어떤 그 당시 반응을 전한 거다 싶고요. 지금 이제 5째 태어났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해 주신다. 이렇게 새 생명 출산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의 반응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계획해서 독수리 오형제 엄마가 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주리 씨가요, 이 올 초 당시에 이 5째 임신을 알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부터 이 지금까지 임신을 계획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5째가 찾아와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계획하지는 않았던 아주 축복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정주리 씨 이야기 중에 태몽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 안영미 씨가 정주리 씨 태몽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 5째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총 3명의 이 태몽을 안영미 씨가 꿔줬다라는 거예요. 네. 하루는 이번 막내 같은 경우는 꿈에서 네가 5째를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꿈에서도 너한테 욕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주리 씨가 그럴 리가 없다. 나 임신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보름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연예계 뭐 다산의 여왕으로 불린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정도면 이제 정주리 씨에게 이 타이틀을 좀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보적인 다산의 여왕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일단 4남매를 둔 사람이 3분 있었어요. 먼저 이 3남 일녀를 뒀던 개그맨 김지선 씨가 있었죠. 그리고 또 2남 2녀를 둔 가수 김혜연 씨, 뱀이다 김혜연 씨가 있었고 이 정주리 씨가 아들 넷을 둬서 그러니까 이 3분이 자식 넷을 둔 그런 다산의 여왕 공동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주리 씨가 독수리 오형제를 완성하면서 한 발 앞서가게 됐는데 김지선 씨나 김혜연 씨의 어떤 나이를 감안할 때 연예계에서 당분간은 아이 5을 둔 다산의 여왕은 나오기 힘들다. 당분간은 이 왕자를 정주리 씨가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주리 씨는 그러면 6째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답은 하지 않지만 제 기자의 촉에 의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면요, 이 정주리 씨가 한 너튜브에서 실제로 6째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일단 남편이 왜 흔히 말하는 묵지 않았다, 이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저희는 정말 많이 사랑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애가 없는 편이다. 저희 되게 조심한 게 이 정도다라는 이 화끈한 이 오형제 엄마의 입담을 자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기자의 촉을 발동해서 6째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 5째 출산 가방을 이렇게 막 싸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가을 아기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을 아기가 없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뜻은 바로 이 가을 아기 빼고 다른 아기들은 다 있다는 건데요. 우리 정주리 씨의 첫째 아들이 12월생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아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가 6월생, 여름 아기가 있죠. 거기에다가 셋째, 넷째가 3월, 그리고 5월이라서 봄 아이까지 있는데 오호, 가을에 태어난 가을 아기가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이들이 저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참 그 화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한 명씩 있고 이러면 좀 외롭거든요. 다자녀 혜택은 뭐가 있어요? 정주리 씨가 지금 이 5째 출산 전에 4형제일 때 그 4형제 덕분에 이 서울 엽세권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고양시에 무려 43평 아파트의 이 공급에, 이게 뭐냐면 다자녀 특별 공급인데 여기에 당첨이 됐거든요. 이 사실 이제 현행법에서 이 현행 제도상에서 보면 자녀가 3명이 이상인데 무주택자면은, 그리고 특히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숫자가 많으면, 아이의 수가 많으면 더욱더 이게 점수가 높아서 유리해요. 그 자녀 수에는 당연히 뭐 입양된 아이는 당연히 포함되고, 또 뱃속의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공급은 이게 84점 만점으로 이게 점수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다자녀 특별 공급은 이게 84점이라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럼 정주리 씨의 점수는 몇 점이었느냐? 80점으로 이 고양시에 43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5째가 이 또또가 뱃속에 있을 때 넣었다면 점수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자녀 혜택 누려야죠. 근데 그런 정주리 씨가 놓친 게 좀 있었다면서요. 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놓쳤습니다. 깜빡하고 놓친 다자녀 혜택은 바로 전기세 감면이었는데요. 정주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다자녀 가구에게는 한전에서 전기세 감면을 30%를 해준다. 최대 16,000원까지 해주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다. 뒤늦게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 집에서는 할인을 받았는데 이사를 오면서 당연히 그대로 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 라면서 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신의 너튜브에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속으로 대한민국에서 나 다자녀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나 정주리 아이 5인데 이걸 모르냐. 라면서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네,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 이슈 주인공은요, 바로 출산 소식을 알린 후에 정말 수많은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런 연예인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결혼 요구 안 했다입니다. 정우성 씨의 아들을 출산한 소식을 전한 지 처음으로 입장을 전한 문가비 씨의 소식입니다. 네, 문가비 씨가 침묵을 깬 이유가 뭘까요? 문가비 씨가 지난해, 이제 바로 며칠 전이지만 지난해 12월 28일에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침묵의 길을 선택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SNS에 공개 글을 올리게 됐다 하면서 침묵을 깬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출산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본인 얘기가 이런 거죠.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온갖 루머가 확산되고 퍼져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가비 씨가 이제 침묵을 깨고 그동안 이제 떠돌던 의혹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가비 씨가요, 특히 자신의 아들 그리고 이 친부인 정우성 씨와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세간의 의혹, 그리고 자신의 양육비 목적으로
이 결혼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굉장히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정우성 씨와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됐고 양육비를 목적으로 결혼을 요구했다라는 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찾아봤더니 이 너튜브, 유튜브에서 가짜 영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사람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루머를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실제로도 많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가비 씨가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우성 씨와 첫 만남부터 헤어졌었던 시기까지 뭐 어떻게 보면 헤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가비 씨가 밝힌 정우성 씨와의 인연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이제 글의 내용을 전해드리면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났고 그 뒤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좋은 만남이 이어졌고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남의 순간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언론 제목으로 문가비는 결혼을 요구하는데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정우성은 원하지 않는다. 결혼은 노라고 한다라는 제목들이 사실 많이 양산이 됐고 그때 당시에 생방송에서 제가 여기 행복한 아침에서도 문가비 씨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혼을 요구한 적은 없다.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한번 이제 기사가 나오고 하면 기사보다 더 문제는 그 기사들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본문에는 그런 어떤 결혼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무분별한 유튜브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양산되다 보니까 문가비 씨가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가비 씨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정우성 씨와 시간을 두고 교제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가비 씨, 정우성 씨를 또 아이를 출산을 한 게 지난해잖아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인 정우성 씨랑 연락을 하는 건가요? 이제 문가비 씨가 이 아들을 출산하기 전이었던, 그러니까 글의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출산하고 그 이후에 대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가비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건 교제를 하다가 이제 출산을 전후한 시기쯤부터 대면한 적이 없다. 이제 그 시기를 어떤 관계, 인연의 어떤 그 결별의 시기로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산을 앞두고 이별이 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요? 문가비 씨가 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의 관계가 급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글 이후에도 정우성 씨는 일단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가비 씨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우성 씨에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라던가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혼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정우성 쪽에서 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기사가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중은 기사 제목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가고 싶었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 출산 역시 두 사람의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문가비 씨가 이번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 과분한 선물처럼 찾아와 준 이 아이를 만나기로 한 거는 이 두 부모의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 아이는 엄마와 가족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의 없이 혼자서 출산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라고 밝혔냐면 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 설레고 웃고 행복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여느 좀 엄마 아빠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형태라고 해서 마치 이 아이가
어떤 실수였고 자라나면서 불행할 거다. 이런 온갖 나쁜 얘기들, 억측들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문가비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어떠한 생명이든 다 사랑 속에 잉태가 되죠. 그리고 문가비 씨가 아이를 뭐 빌미로 하여 결혼을 요구한 적 없다는 거 저도 취재 결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문가비 씨나 아이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만큼은 믿고 조금은 더 어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아이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빠가 된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또 정우성 씨한테 오랜 연인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취재한 부분에 의해서는 이 정우성 씨가 오래 교제를 하고 있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연인이 있는데 그럼 문가비 씨랑 양다리였냐, 정우성이 부도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 역시 취재를 해보니 일단 겹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오래된 연인을 사귀면 뭐 보통의 그 연인들도 그러하듯 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시기가 있는데 처음 만난 오래된 연인과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데 그 잠깐 헤어졌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가비 씨를 만난 것으로 저는 취재 결과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 아들의 엄마의 문가비 씨가 어떤 이 생각으로 저는 이 글을 썼느냐,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문가비 씨가 결혼 압박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제 취재 결과로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번 문가비 씨가 입장문을 쓴 데에는 이 아이는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실 5년만 지나도 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한 기사라던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좀 자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몇몇 이런 파편 같은 이 정보 가지고는 계속해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가비 씨, 정우성 씨 좀 아무래도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줄수록 아이가 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선택으로 정말 축복 같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잘 지킬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계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 탈세 소식인데요. 제가 준비한 다음 연예계 이슈 세금 누락 노입니다. 두 건물주인 두 스타 두 명이 아주 뒤늦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주인 이준호 씨, 황정음 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다 가수 겸 배우, 가수 출신 배우네요. 이 이준호 씨와 황정음 씨가 2023년 3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2국이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액의 세금이 이제 추가 징수가 됐고 통보가 됐고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미 납부를 다 했는데도 일각에서는 그럼 이준호, 황정음 이거 탈세했던 거 아니야? 체납했던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준호 씨 그리고 황정음 씨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조사 월에 대해서 월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의 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원래 예전에도 배우 권상우 씨라든가 이병헌 씨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스타들에 대해서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했던 그런 곳이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준호 씨 소속사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서 이 세무 신고를 했고 이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관점 차이가 있어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절대 고의적으로 세금 누락한 게 아니다라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준호 씨는 관점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네. 황정음 씨는 이번 탈세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이준호 씨 소속사와 비슷한 입장이에요. 일단 황정음 씨 소속사에서는요, 2023년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했었던 이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준호 씨와 황정음 씨를 대상으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국세청이 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법무법인 아티스트 그 비정기 통합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특히 최근에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좀 강도 높은 세무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딱 집어서 이준호 씨, 황정음 씨를 왜 했느냐 이 배경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 제가 주변을 취재해 본 걸 보면 지금 이런 식의 세무조사를 받은 10년치 뭐 통장까지 다 조사받은 연예인이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세금을 덜 냈어 하고 해서 이거 더 내야 하니까 아 그래요? 우리 세무인은 대리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뭐 국세청이 판단이 맞다면 내겠습니다 하고 사실 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왜 이런 분들 있죠. 뭐 기업인들 중에도 있고 고액 자산가들 중에도 막 몇 년에서 10년, 작게는 뭐 몇 억에서 100억 넘게 세금을 계속 고의 누락하고 아니 고의로 내지 않거나 혹은 탈세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세무조사 나와서 그 돈 냈다. 말하자면 지금 본인들은 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황정음 씨 그리고 이준호 씨 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수 출신의 배우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란히 2023년 세무조사를 같이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건 또 고액 자산가라는 이야기인데 이쯤 되면은 이 두 분의 자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도에 건물주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냐? 바로 고 강수현 씨가 2017년 80억 원에 매입을 했던 건물로 이 강수현 씨 사망 후에 가족 3명에게 상속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호 씨가 이 건물을 약 175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입니다. 3월에 이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62억 원 정도에 사들였다가 2021년 한 3년 반 만에 11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5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재테크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인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준호 씨가 2PM으로 활동할 때 이제 이렇게 그룹 인터뷰를 하면 다른 멤버들이 뭐 이 중에서 재테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관심 있는 사람 하면 이준호 씨를 꼽았었어요. 이제 그러한 연장선에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19년에 2월에 강남구 청담동에 오피스텔이 신축이 됐는데 여기에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제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지주 작업할 때부터 이준호 씨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2개 호실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고 황정음 씨도요.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남는 건 땅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탁 쥐고 있다가 좋은 게 나오면 살 거예요 했는데 그러한 본인이 했던 말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건물 매입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 법인 명의로 또 매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세금을 덜 냈다 이렇게 본 거고 네. 그래서 탈세 의혹을 받고 이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씨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도된 바와 같이 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없었고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탈세 의혹과 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호 씨 소속사도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데뷔 이래 활동하면서 이 납세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관한 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점도 없다라고 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죠.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다음 연예계 이슈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연예계 이슈 어떤 소식이죠? 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5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기대되는 뱀띠 스타들입니다. 뱀띠를 하면 아주 의지력이 강하고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력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연예계에도 뱀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런 뱀띠 스타들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뱀띠 스타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 정말 많은데요. 이 올해도 미남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할 제가 먼저 올해 첫 미남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찝은 이 뱀띠 스타, 첫 번째 스타는요, 1977년생 스타입니다. 바로 배우 원빈 씨인데요. 원빈 씨가 올해로 4학년 9반이에요, 나이가. 와, 벌써. 이제 제발 컴백해줘 스타로 제가 꼽아봤는데 2010년도 영화 아저씨 이후로 차기작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 나오면서는 아니 컴백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조금 늦어도 된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출산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이나영 씨가. 그래서 아니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주변에서 차기작 하라고 난리냐라고 오히려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10년 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제는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활동하는 모습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오지랖을 한번 부려봅니다. 네, 올해는 정말 원빈 씨 연기하는 모습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홍 기자님이 생각하는 뱀띠 스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1941년 뱀띠 스타들 중에 유독 국민 엄마가 많습니다. 강부자 씨, 김혜자 씨, 나문희 씨가 다 그 분들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딱 어떤 분 저 가운데 계신 김혜자 씨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새해부터 저 이런 드라마 출연해요 하면서 저 이렇게 활동해야 하고 행보를 알렸는데 요게요, 김혜자 씨의 3년 만의 드라마고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와, 저 빨리 이 드라마 김혜자 씨의 연기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혜자 씨도 나오지만요, 거기에다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손석구 씨, 그 두 분이 부부로 나온다고 하네요. 아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부부? 김혜자 씨하고 손석구 씨가 부부로 나와요? 부부 맞습니다. 부부 맞습니다. 사실 이제 1941년생이니까 지금 80을 훌쩍 넘긴 김혜자 씨인데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김혜자 씨가 80세의 죽음을 맞는 역할을 맡았는데 어머 김갑수 씨도 아니고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사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해서 천국에 가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손석구 씨. 말하자면 우리가 짐작컨대 이 김혜자 씨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이 남자는 좀 일찍 천국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생초월 로맨스라고 지금 불리우는데 이 현생초월 로맨스인데 거기서 이 김혜자와 손석구의 부부된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세대 초월 로맨스를 펼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요, 김혜자 씨가 한지민 씨랑 1인 2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눈부신 드라마에서 김혜자 씨가 분명히 할머니 모습으로 나오는데 연기를 하면 그 젊고 귀엽고 막 장난기 넘치는 개구장이 한지민 씨가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지민 씨보다 더 귀엽고 개구장이었거든요. 저는 김혜자 씨의 연기라면 손석구와 부부 연기 된다. 한 표입니다. 네, 충분히 된다.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뱀띠 스타들의 특징으로 그 유머 감각이 좀 있다고 했는데 유머러스함이 돋보이는 스타 어떤 스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본업의 능력치 플러스 유머 감각을 더해서
빵 뜬 이 가수 그리고 배우가 있는데요. 이 트로트 대부 태진아 씨 그리고 배우 박영규 씨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1953년생 뱀티스타라는 점인데요. 태진아 씨의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지만 아주 뛰어난 유머 감각과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요. 박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그 특유의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 연기력으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죠.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1953년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동안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진아 씨는 수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간병하는 것으로도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태진아 씨가 2024년 11월에 방송에서 얘기한 바도 있고 저도 또 이제 얼마 전에 태진아 씨를 뵐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 치매 증상이 진행이 멈췄다.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춘 상태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치매 이제 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약은 무조건 다통해가 아니라 이 환자마다 좀 잘 맞는 약이 있대요. 근데 의사분이 추천해준 그 약이 이 옥경 씨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실제로 이 치매 진행이 더디고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태진아 씨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화가 된다고 그래요. 본인이 지역의 어떤 지방의 공연 행사를 다녀오셔서 아이고 나 보고 싶었어 이러면 옥형 씨가 메롱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메롱 하나 싶어서 아이고 보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정말 지극한 정성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얘기 듣는데 이렇게 다행이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태진아 씨가 아픈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안타깝다라는 이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안락한 생활을 병 때문에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애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병간호하는 이 태진아 씨를 보면서 주변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하는 게 아니냐. 이 본인의 인생도 어느 정도는 좀 즐겨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태진아 씨가 내 아내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주 지극한 아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태진아 씨가 아내에게 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고 정말 옥형 씨는 그럴 권리가 있는 거 맞습니다.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 인생의 바닥을 찍고 이제 미국에 딱 간 겁니다. 거기서 새 살 길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주머니 속에 16만 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알고도 자신을 받아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 이 옥형 씨였고 이 태진아 씨가 또 이제 오늘의 태진아 씨가 있기까지 아내 옥형 씨의 내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아내 옥형 씨가 이렇게 봤더니 이 태진아라는 사람이 막 계속 노래하고 싶어서 꿈틀꿈틀 마음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뭐 아무리 이 미국의 이 육교 아래서 시계를 팔든 모자를 팔든 뭘 팔아도 이 가수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노래해요. 이렇게 해서 사실 한국 왔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한테 히트 쳤던 노래가 뭡니까? 옥경이. 이게 옥형 씨 이름 바꿔서 옥경이었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분도 옥형 씨잖아요. 정말 노란 손수건 계속 흔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태진아 씨를 기다리고 응원해줬던 사람 또 옥형 씨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대접받고 정성받을 이제 권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태진아 씨가 사실 이제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돈도 없고 이럴 때도 뭔가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걱정할 일이 있어도 이 옥형 씨는 절대 태진아 씨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하고 미국에서 혼자 알아서 하고 남편은 이 한국에서 가수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아내의 내조 덕분에 정말 성공했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아내와 이 자식들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었죠. 네, 근데 그런 태진아 씨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바쁜 가수 활동을 꼽았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옥경이 이후에 트로트 4대 천왕 트로트 대부로 태진아 씨가 불리게 됐잖아요. 당연히 전국의 행사라든지 방송 활동 등으로 너무너무 바빠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잖아요. 일을 잡으니까 가정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태진아 씨, 이때 내가 아내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아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아내와 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런 후회가 내가 다시 들지 않도록 몇 배로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 사랑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뱀띠 스타 박영규 씨 오랜만에 연기 활동에 나선다고요? 맞습니다.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시트콤이 정말 코미디 연기가 일품인 박영규 씨가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 좀 기대됩니다. 혹시 OTT에서 인터넷 TV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시트콤인데 모던 패밀리라고 일단 이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그 아빠가 젊은 아내랑 결혼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젊은 아내랑 그러니까 재혼이어서 이제 그 젊은 아내가 데려온 아들이 있습니다. 요 한 가족 있고 또 이제 이 아빠에게 남매가 있어요. 딸 부부, 이 딸 가족, 또 아들 있어요. 아들 가족, 또 요 아들에게는 입양한 딸이 있고 뭐 요런 굉장히 여러 이제 개성 넘치는 세 가족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던 패밀리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시트콤인데 요거를 한국판으로 만든 시트콤 빌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영규 씨가 맡은 역할은 뭐냐? 이 미국 드라마 모던 패밀리에서는 남매가 있고 그 이제 딸 가족, 아들 가족이었는데 여기는 딸 둘이에요. 이 자매 가족이 이제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세상 속에서 부대끼는 그런 과정들. 여기서 바로 박영규 씨는 그 두 자매, 두 딸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어요. 물론 이게 간략한 줄거리는 공개됐지만 이 시나리오나 이런 거 대본이 이게 공개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모던 패밀리에서도 이 아빠 역할은 좀 섹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도 배우 박영규 씨가 나이를 먹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섹시한 박영규 씨가 그 아버지 역에 캐스팅된 게 아닐까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안방 극장에 나선 박영규 씨인데 이 극에서는 두 딸의 아빠인가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영규 씨의 딸은 사원을 통해서 얻은 따님인데요. 이 따님을 처음 만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하는데요. 그 딸이 벌써 커서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박영규 씨에게 이 딸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더니 이 딸은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존재라고 말하면서 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두 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그 두 번 산다는 그 표현이 정말 애틋한데 들어보시면 이제 박영규 씨가 사실 결혼은 4번 했지만 자녀는 슬하에 딱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영규 씨가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갈 때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이 얻은 딸이 4번째 결혼으로 얻은 딸이 이 학교를 딱 하면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뒤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들과 딸이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생인가 전생인가 뭔가 그 인생 두 번 사는 그런 느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면서도 그 애잔한 슬픔이 묻어있는 어떤 그런 박영규 씨의 마음이 전해오네요. 네, 뒤늦게 딸을 키우면서 박영규 씨가 또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박영규 씨인데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딸이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엔 딸들도 다 시집을 늦게 간다고 하던데 35 넘어서 가기도 하고 그럼 내가 100살이 넘을 수도 있겠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이야기네요. 네. 자, 현역의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2024년 연예계에는요, 이혼 칼바람이 불었다면요, 2025년에는요, 아주 살랑살랑 결혼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나랑 결혼해 줄래입니다. 누구의 소식이냐? 최근에 11살 연하의 연인 희웅이와의 결혼을 발표한 가수 김종민 씨 소식입니다. 김종민 씨 드디어 가는 건가요? 이게 뭐 구체적인 결혼 시기가 이게 공개가 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김종민 씨가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느덧 이 40대 중반이 됐다. 이제 신랑 수업을 받고 있는데 배울 게 너무 많다. 이 홀로의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면서요. 올해 2, 3월 정도 결혼식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이 결혼 날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식 사회가 벌써 정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뱀띠의 해 유부남의 대열에 합류할 우리 김종민 씨 정말 아는 분들도 많아서 과연 사회 누가 볼까 했었는데요. 이 결혼식 사회는요. 유재석 씨가 맡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혼식 사회도 정해졌으면 축가는 누가 부르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11월입니다. 박명수 씨가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김종민 씨에게 아주 흔쾌히 그러면은 뭐 축가는 뭐 내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민 씨가 단칼에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김강규 씨 역시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종민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축가를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민 씨가 특유의 그 해맑은 미소로 악이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이 두 분 다 지금 축가 자리를 아주 단칼에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김종민 씨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사실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전 국민이 이 김종민 장가 보내기 원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종민 씨 장가 보내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죠. 그리고 드디어 지금 결실이 맺어진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그 김종민 씨 아내분이 11살 연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결혼 준비가 한창일 텐데 이렇게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김종민 씨가 얘기합니다.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 같다. 사랑받는 것 같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오빠 어깨 동무해 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옆구리를 푹 친다. 이런 세심한 면이 너무 귀엽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연애 서툰 이런 남자친구를 배려한 오히려 11살 어리지만 마음은 누나 같은 이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의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 11살 연하의 예비 신부는 어떤 분입니까? 네,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코요태 멤버 백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 공주님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은 멤버인 신지 씨는 이 예비 신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그 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라고 하면서요. 떡 부러져서 너무 좋다. 오빠를 되게 좋게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또 극찬을 했습니다. 고집 있는 김종민 씨를 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김종민 씨가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혹시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소개받는 자리에서 일단 김종민 씨가 연락처만 딱 받아놓고 있었대요. 그러고서 이제 예비 신부에게 연락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연락을 하면서 이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가 11살 어리니까 그 예비 처가 쪽하고는 어떻게 돼요? 나이 차이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최성국 씨 24살 연하. 양준혁 씨 19살 연하. 이 정도 딸뻘 되는 분들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이게 장인 장모하고의 나이 차이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뭐 사랑으로 다 극복할 일이지만요. 그런데 11살 정도면 장인 장모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여기서 문제는 신부의 오빠. 말하자면 내 처남의 이 나이입니다. 요 문제 때문에 김종민 씨가 고민에 빠졌다고 그래요. 우리 처남 뭐라고 불러? 이 나이가 지금 분명히 아내보다는 오빠인데 위인데 손 위인데 그 고민이 지금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어리길래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예비 형님이 김종민 씨보다 무려 9살이 어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와 이 예비 형님 2살 차이 이 남매인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듣던 심진아 씨가 이 먼저 결혼을 한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다. 대접을 딱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옆에서 듣던 이승철 씨가
9살이나 어린데 아유 그건 좀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 김종민 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예비 형님, 이 9살 어린 예비 형님이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가족 관계도가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게 깍듯했는데 요즘에는 그죠? 나이가 그 맞아요. 정도면 네. 그냥 그래야 더 나이대로 친해지는 것 가더라고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호칭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문제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이거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신혼집과 경제권. 근데 제가 이제 신혼집 얘기만 먼저 드려볼게요. 김종민 씨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 그래요. 신혼집. 사실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이거 근데 처음부터 덜컥 자가로 사야 되나? 아니면 전세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살던 집에 합할까? 합가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제권에 대한 고민을 듣던 김가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합쳤다. 이 관리는 그냥 내가 하고 뭐 공과금 이런 것도 내가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김종민 씨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합쳤는데 상대가 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종민 씨가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심이 선다. 그냥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아주 현명한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연예계 이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2025년 첫 번째 날씨입니다. 조금 전 을사년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서 해돋이 보러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구름 사이로 둥근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대기질 무난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무리 없겠고요. 아침에 강원도에만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른 시간 나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되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큰데요. 오늘 동해안에 가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일요일에 수도권과 강원의 눈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눈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분하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세운 계획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첫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